자, 안녕하세요. 중대국어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3단원 합리적 선택과 삶 첫 번째 단원인 고령화와 생애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고령화와 생애 설계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내용, 생애 설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산 관리와 재무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사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하철의 모습이 약간 뒤바뀌어 있죠. 경로석과 일반석의 비중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게 될 문제, 즉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단적으로 예측하는 하나의 어떤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어, 많고 그리고 젊은 층이 굉장히 적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걱정할 정도로 이런 공익 광고가 등장할 정도로 고령화의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곧 닥쳐오게 될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령화 현상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우리가 흔히 이제는 노인 인구라고 이야기하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바로 고령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절대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고령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사회를 흔히 고령화 사회, 그리고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다라는 뜻입니다.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영어로는 aging society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우리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사회라는 거죠. aged society. 즉 이제는 고령화가 어느 정도 좀 진전됐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한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는 앞에 이제 슈퍼를 붙여서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5명 중에 1명 이상이면 우리는 이제는 초고령 사회다. 즉 고령화가 매우 이제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렇게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1864년에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여 년이 지난 1979년에야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년 뒤인 2019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다 마찬가지죠. 자,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이 이제 지난 2000년도에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게 되었어요. 즉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게 지난 2000년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노인 인구의 비중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는 언제냐? 앞으로 3년 뒤인 2018년으로 예측이 되어져요. 2018년으로 불과 18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20%가 넘어가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도 진입하기까지는 겨우 8년밖에 안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즉 다른 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그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하나의 어떤 저는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자, 그렇다면은 고령화 현상은 도대체 왜 나타나게 되는가?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자연적으로는 사망이 감소하고 신규 인구 구성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즉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가 바로 이런 이제 고령화 현상의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되어지죠. 평균 수명이 연장되게 되는 것은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자연적인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즉 이러한 사망률의 감소는 바로 평균 수명을 늘리게 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을 늘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자, 근데 평균 수명의 연장도 고령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큰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출산율의 감소가 고령화 현상을 굉장히 촉진시킨다. 즉 평균 수명의 연장보다 출산율의 감소가 오히려 고령화를 굉장히 빠르게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고령화의 개념과 고령화의 원인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89페이지 고령화 사회가 되게 되면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고령화 사회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령화 사회 모습은 크게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지역적 측면의 세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화가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추계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15세서부터 64세까지의 인구, 즉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비중이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0세부터 14세까지의 유소년층 비중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의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사회 전체에 있어서 일할 사람의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곧 노동 생산성의 하락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국가들하고의 경쟁을 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일할 사람의 비중은 줄어드는 데 비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을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도움, 복지를 받아야 될 그러한 수요가 있는 계층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많은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중은 굉장히 적은 데 비해 그 세금을 써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 재정 지출의 증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고령화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세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고 노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 노인들이 사회에서 적정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노인 빈곤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많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그러한 지표가 있습니다.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를 무엇으로 나눈 거냐면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로 나눈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잘 묻네요. 자,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것인데 다시 말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겠죠. 즉 노년 부양비가 10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한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년 부양비가 50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노년 부양비가 50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두 명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이 노년 부양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젊은 세대들의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반면에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부양 부담을 혼자서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즉, 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는 걸 뜻하죠. 즉, 젊은이들의 이른바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제는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젊은 세대들이 담당하게 되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겠죠. 특히나 노인 세대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된다라고 한 얘기를 앞서서도 했었는데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인 연령별 현황입니다. 즉 지난 이제 18대 대선, 17대 대선, 16대 대선, 즉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거 인수 3,400만 명에서 3,700만 명, 4천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왔었죠. 그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고 계신 빨간색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전체 유권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의 모습입니다. 2002년과 2007년만 하더라도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었어요. 자, 그런데 2012년, 즉, 재작년,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를 보면은, 이른바 4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을 차지하게 되는 연령 인구들을 보시면은 2002년도에는 20대가 두 번째로 많았었습니다만은 2007년도에는 40대가 많게 되고 그리고 18대 대선에 가게 되면 60대 이상의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연령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 19대, 20대 대통령 선거로 가면 갈수록 이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더 위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표심을 누가 많이 얻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선거를 할 때 40대 이상 50대, 60대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0대에서 60대의 그러한 노년층들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들이 중요한 유권자의 핵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지역적 측면을 살펴보면 청장년층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른바 이촌향도 현상을 산업화에 따라 많이 이제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그렇게 청장년층이 농촌을 떠나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9페이지에 있는 농촌 인구와 도시 인구의 고령화 추이 그래프를 참고하셔도 되겠고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을 시기별로 나타낸 시군구별로 나타낸 이 통계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통계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단기 구분도로 지금 표시하고 있죠. 이 단기 구분도를 보시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그 주로 서울이라든지 부산과 같은 수도권 지역보다 주로 이제는 우리가 흔히들 시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농어촌 지역에서의 고령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이제 30% 이상으로 굉장히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시군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갈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 지금 현재 농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도시지역의 어떤 이제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해보는 하나의 어떤 이제는 그 증거로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령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 무엇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였었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할 사람의 수, 즉 일할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55세 이상이었었던 노동자의 정년을 지금 현재 60세로 연장하는 법률이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모든 기업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정년을 늘리게 됨으로써 일할 사람의 수를 갖다가 일할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각종 이제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러한 고령화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한번 좀 해결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이제 노동력의 수를 늘릴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지금 당장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우리나라 인구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봤었습니다만, 자, 그런 것처럼 따라서 전반적인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각종 이제는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노인 고독사 문제, 많은 여러 가지 노인 삶의 질 하락 문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빈곤하지 않도록 각종 연금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제도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이제 노인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하고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즉 저출산 현상이 고령화를 촉진시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따라서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복지를 확대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한 어떤 해결 방안이긴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이 고령화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젊은 세대들을 갖다 꾸준히 충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 될 수가 있겠다. 즉 저출산 대책이 이 고령화 문제를 막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게 되는가? 그건 바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오늘날의 환경이 매우 녹록치 않다는 거죠. 뭐 1인당 교육비가 대학에 자녀를 갖다가 진학시킬 때까지 뭐 2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젊은 층들이 아이 낳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그러한 육아에 드는 출산과 육아에 드는 그런 어떤 이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어떤 이제는 대책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여성들은 과거 여성들과 달리 자아실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도 중요합니다만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것 또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즉, 이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부모로서의 어떤 자아를 동시에 같이 실현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 같은 것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야만 사람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육아휴직, 출산휴가서 같은 것을 뭐 회사 상사에게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축하를 받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자신의 어떤 경력 유지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아이를 낳고 왔더니 한직으로 발령을 한다던가 자기가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이제는 사직서를 쓸 것을 갖다가 강요받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지원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현실이죠. 무엇보다도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육시설들이 필요한데 뭐 국공립 보육시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자료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인데 2030년에 즉 앞으로 이제는 15년 뒤죠. 2030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1.2명 정도를 낳고 있는데 가임 여성 한 명당 평균적으로 한 명 정도의 자녀를 이제는 낳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2050년과 2100년의 이른바 이제는 그 인구 부양비 노인 인구 부양비라든지 유소년 인구 부양비를 포함한 그런 인구 부양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예측을 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의 출산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2050년도에는 인구 부양비가 0.83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2100년 2100년에는 1.59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즉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1.5명을 부양하게 되는 수준으로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즉 젊은 층들의 부양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꾸준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서 사람들이 자녀를 2명 정도까지 낳을 수 있게 된다. 즉 평균적으로 2명까지 낳을 수 있게 된다면은 노인 부양비는 2050년에 0.67 그리고 2100년에는 0.54로 오히려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즉 젊은 세대를 많이 충원하면 충원할수록 이런 어떠제는 그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줄여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냐?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여성들 육아를 이제 주로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같이 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이 낳기를 주저하거나 혹은 이제는 심지어는 줄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추이예요. 이른바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여성들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여성의 고용률이 쭉 유지되다가 이제 정년 이후에는 이제 다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완만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대서부터 34세 때 여성 고용률이 갑작스럽게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그것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게 되는 이른바 M자형 곡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30대에서 34세, 30대 초반 때 이렇게 고용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가? 그건 바로 출산과 육아의 부담 때문이라는 거죠. 육아 휴직이라든지 출산 휴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일과 자녀 가운데서 자녀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신의 일을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젊은 여성들은 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결혼을 갖다가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심지어 아이를 안 낳거나라고 하는 식의 이런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 간에는 통계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그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갖다가 돕는 사회적 제도, 사회 제도적인 지원이 강한 나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선진국들 아니겠습니까? 뭐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이러한 북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동시에 출산율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방해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지원이 어, 미비한 이러한 국가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소위 말하는 뭐 요즘에 경력 단절 여성, 이런 경단녀,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출산을 갖다가 좀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는 문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